네, 우리 고혜성 쇼 이제 약간 좀 이제 변화를 주려고 네, 그 1, 2부로 이제 나눠서 1부는 이제 강연과 이제 토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2부는 토크만 네, 순수하게 토크만 시간 제한 없습니다. 5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한 2시간 갈 수도 있고 어차피 인터넷 방송이고 또 편집하면 되기 때문에 들으시다가 바쁘시면은 나가셔도 괜찮아요. 네. 이번에 모실 분은 이제 역시 또 주로 이제 저는 지금까지 출연하신 분들이 저하고 이제 지인분들. 근데 왜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으냐면 제가 모르는 분을 이게 초대하는 거는 저도 검증이 안 돼서 어떤 또 이게 반응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을 모시는 게 지금까지 가장 게 좋더라고요. 예, 물론 제가 모르는 분도 나오셔서 좋은 또 반응이 있었지만 제가 오랫동안 또 이렇게 검증이 되고 또 이야기를 나눠봐서 아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이분의 이야기는 나 혼자 듣기 너무 아깝다.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좀 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을 또 오늘 모셨습니다. 영화 제작사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박종구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이렇게 어렵게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이분이 방송은 뭐 이게 공중파는 아니지만 방송은 이제 처음이신 거예요. 이게 카메라 앞에서 본인이 늘 이제 제작을 하시면서는 다른 배우들은 많이 이게 또 촬영을 했었다가 직접 이게 또 카메라를 이게 또 앞에다 딱 두니까 되게 이게 떨리신다고 안 나가면 안 되겠냐. 미루면 안 되겠냐. 내년에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게 어딨니. 해가지고 정말 반강제로 제가 억지로 친하다는 이유로 제가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짧게 인사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방청객분들한테. 예, 글쎄 특별히 인사라고까지 할 건 없고. 예. 억지로 출연하신. 그렇죠. 억지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억지로 출연한 티가 나시죠? 지금도 빨리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그냥 저는 영화 연출을 전공을 해서 배운 게 이제 영화에 관련돼서 그런 스토리들을 이제 또 주로 습득을 했고 또 전공 분야를 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 제작까지 오게 됐는데 글쎄요, 저는 여기 고혜성 씨 만나서 정말 저처럼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가 또 영화를 또 쓸 수 있고 또 제작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최근에 또 제가 알게 됐고 또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글쎄요, 참 그냥 단순하게 한국에서 영화하는 예, 그냥 평범한 영화 제작자로서 그냥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겸손하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너무나 위대하게 제가 여기기 때문에 제가 모신 거거든요. 예, 정말. 일단 만나게 된 계기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면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시나리오를 쓴다고, 예, 썼다고. 제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4년 동안 공들여 썼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제가 제 시나리오를 읽어봐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 하는 얘기가 좀 이렇게 하여튼 별 특별한 말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썼다. 열심히 썼다. 그 정도는. 그러는 찰나에 최근에 우연히 어떤 분들하고 이제 만나게 돼서 영화 제작사 대표님이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영화 시나리오 쓴 게 있는데 한번 좀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서 제가 이제 보내드렸죠. 근데 보시고 나서 저는 되게 혹평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비판받고 왜냐면 전문가시니까 그 비전문가들한테 그동안 너무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전문가시기 때문에 또 더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어떡하나 되게 겁을 먹었는데 딱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이제 일단은 큰 기둥은 괜찮다.
큰 그런 흐름은 괜찮고 여기에 조금만 다듬고 좀 살을 붙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전혀 기분 나쁘지 않게 너무 좋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맞죠?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냥 저 기분 좋으라고 하신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저는 아니요, 진짜 어떠셨어요? 제 시나리오를 보시고 있는 그대로. 예. 일단 결론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좋았고, 네, 네.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를 쓰는 데 있어서 형식이 좀 필요한데 네. 그런 형식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형식이 없었어요. 형식무식. 그래서 저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봤습니다. 근데 그 시작부터가 조금 뭐랄까 일반 평민들이 쓰는 그런 수준이 아닌 아, 뭔가 좀 있을 것 같은. 아.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 그런 구성을 또 택해서 써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조금 지나가다가 뭐 별거 안 나오겠지 이런 큰 기대심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재미가 너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스토리라인은 되게 괜찮았는데 그 기본적으로 시나리오의 어떤 그런 구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유분방한 자기만의 스타일로. 야생마 스타일.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한편의 영화라는 거는 시나리오 자체의 그 뼈대, 흐름, 줄거리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아, 그 뭐랄까 투자하는 우리나라 대기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일반 뭐 창투사라든가 컨텐츠에 투자하는 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형식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내용도 상당히 괜찮아야 되고 그리고 뭐랄까 뭐 배우나 감독 뭐 기본적으로 뭐 그런 준비적인 어떤 요건들이 충족이 좀 돼야 되는데 뭐 일단은 전혀 안 됐죠. 전혀 없었죠. 전혀 없. 배우도 누군지도 몰랐고 감독도 누가 하는지도 감독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랐고. 근데 일단 저는 그걸 본 게 아니라 이 고혜성 씨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시나리오 한 편을 보면서 저는 이분의 어떤 성향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뭐 개인적으로 알았을 때 어떤 그런 성향보다도 정말 프로답게 작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고혜성 씨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좀 궁금해서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봤는데 어우 상당히 스피디하게 전개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제가 엿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그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스릴러적인 어떤 그런 감수성을 영화적으로 녹일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저는 뭐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아무리 뭔 소리 해도 나 귀에 안 들어와. 뭘 한다고. 영화만 20년 넘게 하신 분이고. 더 중요한 건 왜 제가 기분이 좋냐면 저도 시나리오 썼지만 시나리오를 직접 또 쓰시는 대표님이세요. 예. 시나리오를 직접 쓰시는 분이시고 많이 쓰셨어요, 그동안. 영화된 것도 많이 있고요. 대표 작품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흥행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제가 최근에 우리 대표님의 작품을 저도 어렵게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예. 제가 진짜 시나리오를 2번 읽은 적은 저도 처음이고, 예. 2번을 제가 정독을 했어요.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명량이 1,700만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최소 2,000만입니다. 최소 2,000만이다 이거는. 이거의 이 작품 이상은 나올 수가 없다. 예. 이거 전무후무한 아니 저는 서로 간에 저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작품이 여태까지 숨겨져 있었나. 소재 자체가 저는 42년 동안 살면서 처음 들은 소재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소재만 말씀드려도 이거는 누구든지 제가 주변에 이 소재만 얘기를 해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소재만 얘기해도 몇 줄만 얘기해도 최하 1,000만이겠네요. 예. 근데 다 읽으면 저처럼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드셨어요.
예. 오랫동안 공들이셔가지고 제가 소재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 아, 그럼요. 제가 할까요? 아니면 직접 대표님이 잠깐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제가 대신 할까요? 예. 제가 오늘 변호하겠습니다. 대변인 하겠습니다. 6.25 전쟁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은 여태까지 뭡니까? 다 육지 전쟁이에요. 고지 탈환하고, 예. 육지 전쟁인데 탱크 막 다니고. 6.25 전쟁이 실제로는요, 육지에서가 먼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전투가 어디에서 벌어졌냐? 부산 앞바다, 대한해협에서 북한 전함하고 우리 전함하고 싸웠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네. 대한해협 전투라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낙동강 그 딱 사이에 두고 북한에서 거기까지 밀고 내려왔다가 낙동강에서 우리가 간신히 버텨가지고 우리가 부산이 함락당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전투에서, 그 대한해협 전투에서 우리가 막질 못했다면 북한 전함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좀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1000톤, 소련에서 배를 빌려가지고 1000톤짜리가 수백 명의 북한 특수 정예요원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전함에 그 몇십 명 안 되는 그 해군이 이긴 겁니다. 어때요? 요 정도까지만 지금 들으셨을 때 어떻습니까? 몇 만입니까? 2천만. 2천만? 네, 최소 1000만 아니에요? 네. 아니 진짜로 와, 이 스토리 자체가 실제 있었던 일이고. 시민은 다 네? 아니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아무리 못해도 50%는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정말 흥행이 안 될 수가 없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명량을 저도 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기대를 크게 했는지 제가 난주 얘기를 너무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봐서 그런지 난주 실제 이순신 장군에 있었던 그거에 한 10분의 1도 못 미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근데도 1700만. 우리나라 역대 최고. 근데 이거는 리얼리티 정말 실제 있었던 적이고, 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도 이 영화를 봐야 요즘에 그 설현이든 그 뭐 하여튼 그 걸그룹 아이들이 그 우리 독립운동가 얼굴도 잘 모른다고 해서 좀 이렇게 여론에 따가운 그런 또 시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화를 정말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네. 이런 정말 사실을 소재를 찾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아우. 이거 어떻게 찾으신 겁니까? 도대체 이 소재를? 원래는 2009년도에 그 제 친한 후배가 네. 이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원래는. 네. 네, 그 당시에 그 2010년도 그때가 아마 한국 전쟁 발발 60주년 아마 기념이 되던 해였고 3월 달에 천안함 사태가 발발되는 바람에 이 영화 프로젝트가 이제 드랍이 됐었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장이 되어 있다가 제가 후배하고 얘기를 좀 소위 얘기하면 합의를 봐서 제가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서 좀 더 디벨로핑을 시켜서 저만의 어떤 그런 백두산함으로 탄생을 좀 시키고 싶다. 제목이 백두산함이에요. 실제 있었던 그 배 이름이 백두산함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그 전함 701 하면서 이제 부제로 백두산함이라는 이제 제목을 설정을 했는데 그 백두산함이라는 그 배의 명칭이 전함의 명칭이 부여되는 데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기가 막혀요. 스토리가 좀 있고요. 그 당시 한국 전쟁 발발 바로 직전에 원래 대한민국은 전함이란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 1945년도 이제 8월 15일 그 광복이 되면서 그리고 또 이승만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면서 바로 그 다음 달 9월 9일 날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바로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호시탐탐 이제 그 대한민국을
그 남침하기 위한 전략을 아주 꾸준하게 준비를 해오던 찰나에 이승만 정부에서 우리나라 그 초대 해군 참모총장이었었던 손원일 제독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에도 그 한포가 달린 그 전함이 필요하다. 그 전함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 제독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 봉급을 먼저 내놨고 그다음에 전 해군들을 대상으로 그 10%의 월급을 다 이제 각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사병들까지도 월급을 각출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고철을 주워 모으고 뭐 폐지를 뭐 이렇게 주우면서 그렇게 어렵게 모은 그 돈을 그 이승만 정부에 이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15,000불을 모았으니 그 군함을 살 수 있도록 그 도움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 손원일 제독이 그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이제 45,000불을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추가로. 받아서 그래서 이제 6만 불을 가지고 미국에 이제 전함을 구입하러 가는. 근데 그 당시에 그 군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군함에 대한 어떤 상식이라든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국내 그 해군 장교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해군이 창설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일제시대 때 그 하사관이나 장교로 입대를 했었던 대한민국의 그 일본 해군 장교 출신들이 그 당시에 이제 장교로 많이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군함 인수를 하기 위한 그 특별 장교 즉 군함 인수단을 그 14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14명. 예. 그래서 그 14인의 장교들을 이제 통솔을 하는 그 당시 그 해군 중령이었었던 그 최모 중령님께서 총 15인을 구성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군함을 구입하러 가게 되는 그런 그 드라마틱한 그 과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6.25 하면 뭐 1950년 뭐 새벽 4시에 38선을 뭐 기점으로 해서 육지전으로만 이렇게 남침을 해서 내려왔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당시 그 김일성의 독립운동의 그 선배이면서 북한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제 태동이 된과 동시에 서열 2위에 올라 있었던 김일 문화부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당시 오진우라는 그 76년 특수부대장 뭐 예전에는 뭐 추후에 죽기 전까지는 권력 서열 2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오진우 그때 그 특수부대장에게 이제 특별 지시를 내렸던 거죠. 그 너네들은 그 600명의 특수전사들의 특별 교육을 시켜서 플랜 B로 플랜 B로 이제 부산을 너희들은 함락을 해서 치고 올라와라. 우리는 육지에서 치고 내려가겠다. 그래서 이제 암암리에 비밀 전략 그 프로젝트 플랜 B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묵호항에서 동해 쪽에 묵호항에 1차 침입을 했다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에 발각이 되면서 진해 사령부에 이제 그 전원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묵호항 근처에 무장 괴선박이 출몰을 했으니 얼른 출동을 해라. 그게 이제 1950년 그 6월 25일 그 오전 11시에 당시 김성삼 그 진해 통제부 사령관을 통해서 국방부에서 이제 그 출동하라는 명령을 그 내리게 되는데 그 바로 전날 6월 24일 날 그때가 우리나라가 그 전함 인수단 그 15명의 장교들이 미국에서 군함을 사고 태평양을 건너서 그 수개월여 끝에 정말 힘들게 입항한 그 일자가 1950년 6월 24일 밤 11시 반입니다. 야, 나만 소름이 끼쳤나 지금? 와, 소름이 끼쳐. 와, 기적 같은 기적과도 같죠. 와, 만약에 며칠 후에도 늦게 도착했더라면 그냥 우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느 나라에 있을까 지금? 그렇죠. 와.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극적으로 밤에 도착을 했는데 또 참 신기했던 게 그 전함 인수단들이 피곤할 거 아닙니까? 밤 11시 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각자 그 숙소로 다 돌아갔었던 상황이었었고 뭐 그 당시에 뭐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무전기를 소지를 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자 뭐 가족의 품에 있거나 영해에서 그 말 그대로 이제 면회를 온 그 부인이라든가 가족들끼리 영해에서 이제 그 1박을 하는 그런 시간대였었는데 뭐 그 다음날 오전에 그렇게 그 통제부 사령관을 통해서 뭐 전쟁이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동해 쪽으로 빨리 출동을 해라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전화가 있어야 뭐 연락을 하든가 하는데 뭐 어떻게 알렸어요? 그래서 이제 헌병들을 통해서 헌병들이 직접 가서 데리고 왔구나. 예, 직접적으로 그 찝차를 동원을 해서 다 일일이 다 소집을 해왔습니다. 그 아주 장소들을. 빠른 시간 안에. 예. 야, 그래서 이제 모이자마자 바로 이제 백두산함에 승선을 해서 이제 출동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백두산함은 최대 속력이 32노트 정도 됐을 겁니다. 18노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최대 속력이 이제 우리 지금 현재로 치면 3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30km 시속. 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최고 속력으로 이제 18노트로 이제 그 진해항에서 묵호항 쪽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됐는데 아마 부산 인근의 5-6도 해상을 지나서 한 50km 지점 더 지나서 아마 포항 앞바다쯤 됐을 겁니다. 아마 그쪽에서 이제 무장 괴선박, 검은 연기를 내뿜는 무장 600 괴선박이 이렇게 출몰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 괴선박 자체가 이제 북한 괴뢰군의 그 무장 뭐 괴선박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할 수 없었던 거는 뭐 북한에 뭐 빨간 깃발을 끼고 왔더라면 뭐 북한군의 뭐 괴선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검은 연기만 내뿜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도 뭐 외해나 아니면은 뭐 국내해나 그 모든 전 세계의 그 선박들이 그 세계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그런 수신호 같은 게 수신호가? 있습니다. 예. 뭐 국제 발광 신호라든가 수기 신호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표현법들이 있는데 어떤 신호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선박. 아무리 우리가 신호를 보내도 그냥 묵묵부답이네. 그렇죠. 반응이 전혀 없었네. 반응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조금씩 가까워지자 이제 확성기에 되고 누구냐 니네들. 그렇죠. 쉽게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국적, 출항지, 목적지 밝혀라라고 이제 30여 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그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오히려 그 확성기 마이크 방송이 나가고 나서 상단에 켜져 있던 라이트가 이제 서치라이트가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치 지점을 들통나지 않게끔 최대한 그 부산에 그 일단은 고지 어디 정박하려고 그 목표 지점에 들어가려고 최대한 이제 외해로 돌아가려고 이제 침노를 돌리게 되는데 그 침노를 돌리면서 쫓기는 어떤 그런 추격전 과정 자체가 4시간 동안이나 이제 계속 진행이 됐던 거고 더 이상은 이제 그 추격전만으로는 이제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 당시 함장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확히 6월 25일 새벽 0시 30분을 일기로 조명탄을 발사를 해서 그 무장 괴선박의 어떤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조명탄을 발사를 하게 되는데 그 터짐과 동시에 그 무장 괴선박 근처가 이제 환해지면서 드러난 게 뭐냐면 그 군함 같은 경우에는 한 포를 쏠 수 있는 그 메인 그 센터에 올라가 있는 주 메인 마스트가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그 특수 무장을 하고 있었던 대략 600여 명 정도의 특수부대원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이미 사전에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포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정말로 그 당시에 그 전함을 타고 그 싸우기 위해서 나갔었던 장교단들이나 그 승조원들이 그 당시에는 그 승조원의 그 최대 인원이 70명, 80명 정도밖에 안 됐죠. 10분의 와. 근데 뭐 그 배는 440톤급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 군함 정도였고 거기에 이제 센터 중앙에 이제 그 메인 주포 한 포 한 대만 장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소형 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오진호 그 인민무력부장 그 휘하에 있었던 그 전함 그 당시에 스탈린 정부에서 그 지원을 받았던 1000톤급의 무장 수송선이 있었어요. 이제 그 수송선을 가지고 동해상으로 이제 침범을 하려는 그 철저한 계획하에 이제 침범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다시 추격하다가 5, 6도 인근에 다시 부딪히면서 25일 0시 반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치열한 격전이 이제 그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승조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그 해군 장교들이나 승조원들은 실질적으로 해전에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 경험한 거 아니에요? 예, 첫 경험이었고 배 갖고 오자마자.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그 당시가 우리나라가 워낙 또 못 살았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나라 정부에서 20불을 그 쓰는 데에도 이승만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이 가능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군비 같은 경우에도 뭐 넉넉치가 못하니까 지원도 제대로 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포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지원을 받긴 했지만 포탄이 아까우니까 실질적으로 포사격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나무로 된 그 목탄을 가지고 훈련에만 열심히 임했던 거죠. 아. 실제 포탄을 발사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5발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오, 그래서 그렇게 그 정부의 그 미약한 지원 때문에 포탄 비용이 아까워서 그 목탄으로만 훈련했었던 그런 장교들이었고 군인들이었었는데 실전에 이제 돌입하게 되니까 사람인지라 너무 떨리고 뭐 무서웠겠죠. 실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아 지금 살아계신 분이 계세요? 분들이 있죠. 오. 네. 그분의 어떤 그런 그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그랬고 많이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나간 적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뭐 실질적으로 전투에 임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임했겠지만 그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그 전함 자체부터가 크기가 반쪽도 안 되다 보니까 절반도 안 되잖아요. 네, 1000톤인데 우리 그렇죠. 400톤. 네. 당연히 우리가 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그 함장이었었던 당시 그 최모 중령님께서 정말로 그 전략적으로 그 머리를 잘 쓰셨기 때문에 그 2배 이상 큰 함선을 무찔 수가 있었는데 글쎄요, 뭐 처음 공격도 북한의 그 무장 개선박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했고, 네. 그러다가 그 최중령께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전쟁 바로 있기 바로 직전에 모든 승조원들을 그 집합을 시킵니다 가판 위에.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물론 싸우겠지만 지금 한 번도 그 전쟁 경험이 없었던 우리 그 사병들과 그 장교들 데리고 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암암리에 속옷을 다 갈아입고 빨리 가판 위에 그 집합을 하라는 명령을 속옷은? 내립니다. 네. 아 속옷은 왜? 그렇다고 수의를 입고 하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죽을 때 죽더라도 목숨을 걸고 싸우다 죽더라도 수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속옷 하나만큼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장렬히 싸우다 전사를 하더라도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자라는 그 당시 함장의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속옷을 갈아입고 가판에 다들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돼서 그 찌그러진 양은 냄비 그릇에 그 밖에서 떠온 그 물을 다 한 사발씩 떠서 각자 돌리게 됩니다. 전시에 뭐 술을 마실 수는 없고 그 물잔을 들면서 정말로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건배사를 이제 외치는 그 함장의 그 말 한마디와 함께 모든 승조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싸움에 임하기 위해서 그런 그 건승을 위한 그런 건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 장면이 영화에 나오죠.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장면에서 눈물이 막 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냥 듣기만 해도 눈물이 좀 약간 글썽 보이는데 와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눈물 글썽거리세요 조금? 아 글썽거리신다 이 정도만 들어도 이거 어떻게 1000만 이상인가요? 2,500만? 2,000 점점 2,500만 뭐 경매 붙이는 것 같은데 2,500만 낙찰 3,000만 어때 3,000만? 언제? 예? 언제 이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촬영은 이제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올해 안에 촬영을 들어가고요. 출연하고 싶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내년 질문? 하반기에 개봉. 출연하고 싶다고? 지나가는 엑스트라는 뭐 누구나 가능한 지나가는 뒤에
뒤에 걸어가는 아, 사람이야. 그러세요. 뭐 원래 걸어가는 역할은 잘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많이 걸어보니까. 근데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아, 좀 또 어떻게 상반되면 안 되겠냐? 좀 빨리 보고 싶은데. 예? 왜 상반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인천 상륙작전하고 겹치지 않나요? 그 이제 대부분들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인천 상륙 작전도 한국 전쟁의 그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그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그 전투 중에 하나였죠. 작전 중에 하나였고. 근데 이제 가장 최초로 이 대한해협해전이라는 거는 실제로 6.25가 발생이 되고 나서 바로 만 하루도 안 돼서 동해상으로 침투하는 무장 개선박을 막아냈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별게 아닌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하고 이제 의미가 틀리다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 당시에 1000톤급 이상의 큰 그 배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 그런 큰 군수물자나 큰 항구가 그 당시에 그 하역할 수 있었던 데가 부산항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이유 불문하고 북한 무장 개선박은 무조건 부산에 하역을 해서 그 점령을 해서 그 뭐랄까 600여 명의 그 특전사들이 이제 그 치고 올라오게 되면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는 샌드위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전략하에 그 말리게 되는 거였습니까? 근데 이제 낙동강 방어선까지 이제 그 내려왔다가 부산까지 함락당했었더라면 예. 아유. 지금 우리나라 상상해 대한민국은 주시네. 존재 아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니, 저는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도 물론 되게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뭐 다시 또 위로 밀고 올라갔지만, 그거는 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화가 개봉하면 그거하고 그거는 지금 개봉하는 거고, 7월 달에. 내년 사방이 되니까. 예. 하여튼 중요한 건, 인천 상륙작전은 미국의 힘에서 한 거고, 이루어진 거고, 이 지금 대한해협전도 백두산함은 순수 우리의 힘이에요, 이거는. 예, 우리의 전 국민적으로 모든 해군들이 성금을 모아서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가지고 미국에 가서 정말 사정사정하다시피 하고 어렵게 허름한 배를 갖고 온 거예요. 예, 이 자체가 이게 영화라는 거죠. 이게 꼭 싸움 뭐 그냥 격렬한 뭐 전투하고 이게 아니라 이 시나리오에는요 실제로 3분의 2가 그 내용이에요. 국제시장 다들 좋아하셨죠? 예, 그런 감동적인 이런 막 전쟁 막 이런 게 후반에는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갖고 오는 데까지의 그런 과정 전 국민이 정말 울고 울음바다가 됐었어요 당시에. 그 미국의 교민들이 그 한국에서 배 갖고 오려고 왔던 사람들 보고 눈물 안 흘렸겠습니까? 그거 출항할 때 눈물을 흘리고 또 바로 들어오질 못해서 하와이에서 또 그 뭐를 달고 온 거죠? 한포를? 그렇죠. 한포를 네. 하와이에서 들려서 거기서 또 한포를 또 어렵게 구해가지고 또 그걸 장착을 하고 하와이 교민들이 딱 처음에 보고 배가 너무 왜소하니까 설마 저거가 우리나라 배가? 근데 그게 현실이었던. 예. 그걸 교민들이 다 울고 그러면서도 감동적인 애국적인 마인드를 또 갖게 되고 그렇게 어렵게 정말 갖고 오는 이 자체가 저도 국제시장을 봤지만 저 국제시장도 물론 실제 있었던 배경으로 뭐 월남전이라든지 독일에 가서 광부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전 그거보다 진짜 한 최하 한 3배 이상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런 나라였다. 이렇게 정말 당시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 국가인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그런 전 국민의 그런 의지로 하나가 된 그 의지로 배를 갖고 와서 우리가 승리했던 야 진짜 이거는 전 국민이 이 눈물 바다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그 하와이 교민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와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운동을 예전부터 할 때 그 하와이 교민들이 그 당시에 사탕수수밭을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그 당시에 뭐 처음 이민 가서 뭐 영어를 뭐 공부했을 리도 없겠고 그러니까 정말 실제 그 노동 영어 아니면 정말 실제 뭐 그런 삶의 영어
정말 그렇게 힘겹게 노동을 해서 이제 번 돈으로 독립군들의 그 독립 자금을 그랬죠. 지원했었던 예, 예. 그런 교민들이 하와이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킹스 포인트 그쪽에 이제 해양대학교에서 정말 3년 동안 그 사용하지도 않던데. 사용하지도 않았던 어. 그 낡은 실습선. 실습선을 예. 예? 그 애들 배우는. 그거를 이제 시동이 그 켜지지도 않았고 그 조타륜 자체도 녹이 슬어서 이제 거의 돌아가지도 않은 그런 완전히 그냥 뭐 폐기 처분에 폐기 처분 바로 직전에 그런 그 배를 구입을 뭐 해오게 되는 거죠. 당시 18,000불을 주고 이제 계약을 그 체결을 하게 되고 정말 그 장교들이 그나마 그 군함에 대한 지식과 뭐 그다음에 이제 기계라든가 가판과 출신들의 어떤 그런 장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녹을 다 제거를 했고 그다음에 기계를 직접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그 엔진 그 키까지도 정말 그 윤활유를 치면 이게 쉽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형태까지 정말 그 고생을 해서 거의 새 것처럼 야. 그 배를 만드는 거예요. 페인트 새로 칠까지. 제작을 한 거네, 네. 진짜. 이거는. 예. 우리나라 장교분들이. 외형상으로 볼 때는 정말 그 새로운 전함을 아. 산 것 같은 야. 그런 느낌을. 정말 그 몇 개월 동안 그 미국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들이 많았겠습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영어가 되는 장교들도 있었고 뭐 정말 나름 인재들을 추려서 간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유엔도 가입이 되지 않을 때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방부로부터 이제 뭐 외형적으로는 뭐 한국을 원조해 준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 미국은 힘없는 대한민국을 원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무기를 대한민국에서 뭐 이렇게 사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왔다라고 물론 얘기는 들었겠지만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습선 그런 거를 네.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지. 그래서 정말 그 폐기 처분에 그 폐기 직전에 그 실습선을 사서 정말 어렵게 그 정말 정상적인 배로 만들어서 거기서 또 다시 하와이로 넘어가서 이제 한포 장착을 하고 진주만에서 그리고 다시 괌에 가서 그 포탄 그 100발을 지원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와서 국민의 성금을 걷어서 힘겹게 그 군함을 산 거 아닙니까? 물론 해군 전 장병들의 그 노력과 그 월급도 각출을 했지만 그래서 손원일 제독이 원래는 그 진해항에 입항하자마자 바로 그 인천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부산 뭐 제주도까지 그 국민들을 위해서 쇼케이스를 그 한 번씩 갖자라고 해서 순회 공연. 그렇죠. 순회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6월 24일 밤 11시 반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렵게 그 군함을 이제 사 들여오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워낙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진짜 아니 그래도 재밌는 요소도 되게 많이 있어요. 요거 하나만 그 화장실 그거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보면서 되게 웃긴 게 근데 우리가 1940년도면은 우리 수세식 이런 게 양병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교단들이 그 14명이 딱 미국에 갔는데 그 공항에 도착해서 보니까는 양병기가 있으니까 우리 본 적도 없으니까 야 여기는 화장실에서 세수하나 보다 해가지고 그걸 열고 거기서 세수하고 거기다 또 그걸 또 먹고 먹으면서 한마디 하죠. 야 미국은 물맛도 좋네. 근데 이게 웃기지만 정말 가슴도 아픈 우리가 대한민국 그렇게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예? 그래서 에피소드가 진짜 이런 것들이 곳곳에 영화가 그 재미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고 이게 다 리얼리티고 실제 그렇게 있음직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또 사랑도 있어요. 또 하와이에 그 또 장교하고 원주민들하고 또 잠깐 며칠 안 있었지만 그 원주민이 또 반해가지고 거기 또 여배우 또 아름다운 분으로 또 해가지고 하와이에 살고 있는 교민과 이제 또 그러니까 여주인공과 이제 남자 배우하고의 또 이게 그런 것까지 해서 이게 모든 게 그냥 완벽해. 네, 종합 선물 세트를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보세요. 코믹적인 요소와 애국적인 감동적인 메시지도 있고 참 이게 드라마틱한 야 정말 이런 작품을 앞으로 또 만드실 수 있을까요? 이런 작품을 또?
글쎄요, 뭐 이런 작품은 백두산함으로 이제 끝을 내야 되죠. 그죠? 아니,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시작하기 전엔 고민도 많았고, 그리고 이거를 제작자가 직접 시나리오를 쓴다는 자체도 어찌 보면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물론 전공이야 이제 영화 연출을 전공을 해서 글이야 씁니다만 그렇다고 그 글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시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정말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만이 정말 욕을 먹지 않을까. 정말 이게 하나의 상업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소스로서 제가 활용만 하게 된다라면 물론 저는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차피 이 영화라는 것도 대기업에서 투자를 해줘야 되고 또 개봉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극장 체인망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의 어떤 그런 그 견제도 있었고 물론 역사적으로 어떤 그 각도에서 조명을 해야 이걸 정말 역사적으로 표현을 잘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딜레마에도 많이 빠졌었고 했었는데 어차피 지금 주변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에 의해서 다 귀를 기울일 수는 있으나 제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서 혼돈의 어떤 길을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만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기점을 기준점을 제가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최대한 표현을 많이 해주되 리얼리티를 최대한 영화적인 리얼리티를 좀 더 가미를 하고 어디까지나 영화이다 보니 접근 자체가 영화이다 보니 정말 허구적인 영화적인 상상을 이 우리나라의 그 정말 주옥 같은 이 역사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가 저한테 큰 과제였고 관건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일까 고민을 하다 아까 말씀하셨던 하와이에서 그 이제 없는 사실은 이제 제가 그건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죠. 러브 저기는 원래 여주인공하고는. 그렇죠. 실제 한포를 장착하러 하와이를 갔는데 실제 2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그 한포만 장착하면 끝나는 거라고 보통 사람 생각을 하겠지만 하와이에서만 2개월이 있었던 거? 2개월 가까이 있었죠. 와, 쉽지 않았네. 진주만에서 그 한포를 장착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그 하와이까지 도착하기 전에 이제 배에 또 문제가 좀 또 생겼고 또 수리하는 어떤 그런 시간도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훅 지나가게 됐던 거였었죠. 이제 거기에서 남자 주인공이 정말 호의적으로 잘 대해줬었던 한국 현지 교민과의 그 사랑 멜로 러브라인이 들어가게 됐던 거였었고. 그 여주인공을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모든 여배우들이 다 꿈꿀 것 같고 특히 여기 14장교 중에서 그 가장 핵심적인 진짜 남자 둘 딱 주인공이 있어요. 예. 그 두 주인공을 혹시 어떤 분으로 누구나 다 하고 싶을 것 같아. 솔직히 나도 하고 싶어. 어떻게 나는 안 되겠냐? 누구로 지금 유력으로 그래도 후보로 어떤 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그 2명 그 주인공 있거든요. 아니 남자 둘이 있어요. 예. 그걸 뭐 여기에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니 그냥 이런 배우 다양하게 지금 했으면 좋겠다 뭐. 아니 모두가 다 하고 싶어하는 역이에요 이거는. 글쎄 뭐 개별적으로는 저는 참 하정우란 배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정우면은 그냥 천만 보증이지 그냥. 그 지금 제 영화의 그 메인 주인공으로서 캐릭터도 워낙에 또 잘 어울리는 데다가 저는 하정우의 개인적인 연기 자체가 다 인정하는 분인데 뭐. 사람이라는 게 뭐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하정우 씨가 맡는 배역마다 출연하는 영화마다 캐릭터가 그렇게 틀리더라도 그 잘해요. 다른 캐릭터들에 대한 그 소화 능력 자체가 글쎄 뭐 다른 배우분들도 참 연기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지만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기만의 색깔로 다시 재승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진중할 때는 진중하면서 또 진중한 캐릭터가 어떤 장면에서 정말 그 바보 같은 남자 비치미 같은 느낌 그런 캐릭터 그런 캐릭터도 하정우 씨가 아마 하정우는 뭐 우리 다 좋아하니까 호감도가 너무 좋고 야 역할하면 진짜 기가 막히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정우 씨가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나머지 또 투탑 중에 한 배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 조진웅이라는 배우를 염두에 조진웅 두고, 씨도 뭐 예, 연기력 뭐 다 인정받는 분이죠. 그렇게 썼는데 물론 뭐 그 전에 같이 호흡을 맞췄던 그런 경험도 있긴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범죄와의 전쟁에서 정말 그 경상도 그 사투리를 원래 또 경상도 출신이니까 그 조진웅 씨의 그 정말 기가 막혔던 그 연기, 그다음에 꼭 그 작품만이 아니라도 뭐 최근에 또 뭐 TVN의 어떤 드라마 뭐 드라마에서도 정말 인정을 받았던 그런 연기력을 갖고 있는 소유자. 그 조진웅 씨가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게, 제가 그 미스코리아 이한희 씨 좋아한다라는 거 이제 뭐 하도 얘기 많이 해서 아시잖아요. 이한희 씨랑 같은 기획사더라고요, 또 조진웅 씨가. 예. 근데 조진웅 씨가 그 제가 잠깐 그래서 그 사람 엔터테인먼트라고 거기에 계신 분인데 아주 그 의리가 있으시더라고. 예. 초심을 잃지 않고 그분이 그 사람 엔터테인먼트 대표 초창기 때부터,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그 대표랑 같이 끝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대요. 일을 안 주고 막 하니까 관리 못하니까 다 떠나갔는데 여자 대표예요, 현재 그 사람 엔터테인먼트. 지금은 되게 큰 엔터테인먼트인데 조진우 씨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조진우 씨라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참 사람 잘 뽑으신 것 같아. 예. 그 부분 하면은 정말 뭐 어울려. 그분들이 이제 제 영화에 이제 출연을 해 주셔야 뽑는 거고요. 아니 그분들이 거절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딱 들으시면 아세요. 이런 대작인데 이건 누가 봐도 본인이 뜨는 거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역이에요. 이거는 그분들도 그 어떤 역할을 앞으로도 많이 하겠지만 이거 이상을 못했거든. 거기 그 장교, 그럼 12명 장교 중에 어떻게 좀 그중에 어떻게 저는 어떻게 뭐 대사 몇 개를 어떻게 대사 한 줄도 있는 거라도 어떻게 안 되겠니? 그 사전에 뭐 서로 합의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성 장교 해주세요. 아니 진짜로 너무 재밌어요. 시나리오가 그냥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고 이런 작품을 그동안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친하니까 참 이 말씀도 참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 편집하라고 하면 편집할 수도 있겠지만 대단한 작품을 쓰셨는데 그때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저작 그 등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믿었던 사람이 그것을 뺏어가가지고 지가 저작권 등록해버렸어요. 말도 안 돼. 그게 영화에 개봉이 됐어요. 네? 뭔 작품인 건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제가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었던 그 뭐 순수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남들한테 피해는 끼치지 말고 살자라는 게 최소한 제 인생의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또 그 작품은 제가 이제 그 저작권 등록을 차마 좀 까먹고 있다 보니 이제 못했었던 작품이었었는데 뭐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그 당시에 알만한 이제 작품이에요. 그럼 얼마라도 받으셔야지. 아니 뭐 이제 지난 일이었고 물론 이제 저와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일단 흘러간 거에 자꾸 집착을 하다 보면 현재와 미래가 이제 제 꿈들이 이제 망가지다 보니까 아싸리 이제 되돌릴 수 없다라면 깨끗이 포기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몇 푼 소송해서 몇 푼 더 받아봤자 물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그 당시에 냈었으면 아마 큰 이슈가 돼서 아마 상영을 못했을 확률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또 참 사람 인연이 참 웃긴 게 그 당시 PD가 또 예전에 영화 했을 때 정말 스텝 시절에 힘들 때 제 바로 밑에 있었던 또 그 후배였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까지 가는데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는 놈이 더 무섭다는 말이 그냥 물론 이제 그 친구는 몰랐었죠. 그 친구는 몰랐고 그 연출했던 감독은 알고 있었는데 글쎄요 뭐 제가 굳이 지금까지도 제가 함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친구는 제가 그 작품의 원래 주인이었었다는 걸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그 사람 잘 먹고 잘 사나요? 글쎄요. 근데 꼭 보면 이 세상이 나쁜 놈들이 잘 살아 왜? 맞아요. 우리 천창용 우리 저기 부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 좀 이런 사람 찾아가 집 앞에서 좀 해주십시오. 아니 진짜로 그래도 저는
이런 이제 대작은 절대 쉽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진주도 그 살이 그렇게 오랫동안 찢어지고 해야 진주가 탄생되는 것처럼 이런 영화계 그동안 20년 있으면서 이런 건 수백 가지 중에 하나예요. 되게 많은 그런 또 사례가 있으신데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이런 정말 대한민국 역사의 획을 그을 만한 작품이 탄생되게끔 이 하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비단 저 혼자만의 그 능력으로 절대 탄생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소재를 제공해준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단 있었고, 그다음에 이 소재가 또 제가 저한테 오기까지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뭐 제가 소소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또 저를 믿고 이 모든 권한을 넘겨준 제 이모 후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한테도 참 너무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글쎄요, 뭐 제 생각이지만 그 관객 동원부터 시작해서 또한 그 돈까지도 많이 벌 거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당연히 최하 수백억 보시는데. 근데 정말 그 돈을 벌어서 제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목적으로 벌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돈이라는 건 정말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 어떻게 해요? 글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편의 영화로 성공을 한다 치자고요. 그러면 비단 그게 저의 능력으로 과연 그게 성공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소재 영화를 일단 첫 번째 그 보시러 와 주시는 그런 관객분들이 일단 계시기에 제 영화가 성공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런 영화를 세상에 선을 보이게끔 해준 그 투자 배급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만약에 이제 돈을 정말 많이 벌게 됐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에는 지금 문화계에 이름 석자가 안 알려져 있지만 정말 능력 있는 신인 작가나 신인 배우들, 신인 감독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나라 4대 메이저라고 하는 큰 대기업 영화 투자사에서는 소위 뭐 감독의 유명세, 배우의 유명세에 따라서 그것만 따지죠. 주로 이제 그 투자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보니까 알려지진 않았더라도 정말 저는 컨텐츠만 괜찮다면 바람직하게 투자가 될 수 있는, 꼭 스타급 배우가 안 나오더라도 스타 감독이 아니라도 이거는 정말 이런 컨텐츠는 세상에 좀 빛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들을 투자를 하고 싶고 지원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작품. 그렇죠. 저 같은 배우. 네, 그렇죠. 저평가 우량주. 정말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내실이 중요한 그런 컨텐츠가 자꾸 이렇게 한 작품 두 작품씩 이렇게 늘어나야만이 한국의 어떤 그런 문화가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뭐 꼭 그런 예술적이거나 작품적으로만 뛰어난 작품만이 또 나온다고 그래서 또 상업적으로 나가야 될 그런 작품들을 뭐 이렇게 눌러야 된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잘 콘텐츠들이, 예술과 그렇죠. 상업과 같이 가야 돼. 예술만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죠. 언제 맨날 독립영화만 찍으면 배가 고파요. 돈 되는 영화도 찍어야지. 그래서 참된 그 한국 그 영화계에 정말 균등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제가 정말 어려운 그런 작가들이나 뭐 감독들이나 배우들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뭐 후원 아닌 후원이랄까요? 뭐 그리고 좀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어떤 바람에서 제가 정말로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왔었는데, 이게 물론 이제 현실이 될지 말지는 될 내년에 겁니다. 개봉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조건 되는 거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됩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저 혼자 한 500만 원 제가 혼자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무조건 되는 영화고 될 수밖에 없고 돼야 되고. 정말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지금 딱 말씀하신 걸 딱 듣고, 예전에 보면 이제 영화 감독이든 하여튼 뭐 출신하셨던 분들이 문화부 장관 아마 하신 분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예? 예, 아니 몇 분 있었어요. 근데 문화부 장관에서 거기에서 이제 문화부에서 영화도 이제 지원하고 하는데, 아예 저는 벼랑간 영화가 엄청 중요한 사업이고요. 사람의 인생을 영화 한 편에 바꿀 수도 있어요.
예, 영화가 책에서 책 수백 권을 못 봐도 영화 한 편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그 영화가 되게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그런 뭔가 기관으로서 저는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불어졌던 거예요. 문화부처럼 영화부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라에서. 예, 영화부만 따로 딱 만들어가지고 영화부 장관에 우리 박정구 대표님을. 야, 우리 수백 명의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또 관객들이 또, 야. 아니, 너무 멋지잖아요.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배우, 이렇게 어려운 그런 감독, 이런 분들 다 그 재능 있는 분들 모아서, 이런 분들 지원해줘야, 정말 대한민국이 영화로 뭔가 좀 더 발전하면, 영화가 부가가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좋은 영화 하나, 중국이든 외국 수출하면 뭐 수천억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많이 미국한테 너무 돈을 퍼줬어요. 예, 이번에 11호도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봐가지고 하여튼 안 보지 말라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도 더욱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런 영화를 수출을 해서 그 어떤 뭐 공장 짓는 것도 좋은데 이런 정말 깨끗한 아름다운 이런 문화 상품을 영화를 통해서 많이 좀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오르신 말씀입니다. 네. 오르신 네. 말씀이고. 글쎄요, 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화계까지 제가 크게 걱정하는 자체가 네. 어찌 보면 좀 건넘는다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아니, 예. 20년 종사하셨는데.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또 한국의 문화인으로 제가 살아가는 동안은 정말 누구 못지않게 한국의 그 문화 발전이 정말 그 질 좋은 그런 발전을 해 나가기를 누구 못지않게 바라고 있는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걱정을 좀 해보게 됐었고 정말 꼭 가진 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이런 능력을 나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정말 그 펼치고 싶은 어떤 개인적인 마인드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좋은 작품들을 정말 더 많은 그런 국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좀 많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런 취지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제가 영화를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그 보는 건데 아무리 그러니까 돈을 막 몇백억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백억이 있어도 계속 영화는 하죠. 계속 하셨다는 거죠. 끝까지. 그렇죠. 일단은 영화는 죽을 때까지. 아니 뭐 죽을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그럼 다른 것도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글쎄요, 뭐 너무 좀 이 영화 계통이 글쎄요 문화 계통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 개인적인 삶도 많이 때로는 포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살아왔고 하다 보니까 제 사랑하는 주변의 그 가족들을 너무나 힘들게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 그 저 개인적인 어떤 일적인 욕심 때문에 가족들을 이렇게 힘들게 또 한 건 아닌지에 대한 어떤 후회. 하지만 그 후회라는 거는 또 제가 선택을 해왔고 또한 그 선택된 그 후회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을 갖다 지금까지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적정선까지는 정말 나머지 그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일을 하되 그 어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이 지나서는 저도 그때는 좀 가족들과 좀 여유 있는 생활을 좀 하고 싶어요. 아니,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좀 더 이제 아는 정보가 있는데 형수님을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석에서는 형동생 하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을 제가 뵀는데 제가 기적같이 우연히 만났어요. 술자리 하고 있다가 사모님에 대해서 형수님에 대해서 본인의 성공에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할 거 아니야 퍼센트로 그랬더니 말씀하시게 9할이라고 그러다 9할 90%다 내 성공에 내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내 와이프가 나를 90%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된 거지. 야, 보통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혹시 5할도 많고, 그죠? 대부분은 뭐 1할도 생각 안 하는 분들 계신데, 9할,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직접 갑자기 지나가다가 사모님이 오셨는데, 제1교포 3세세요. 제1교포 3세시고, 한국말 되게 잘하시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기자 출신의 아주 그 엘리트, 아주 좋은,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을 일본에서 다니셨던 분인데, 야, 1시간 대화를 하다가 제가 고개가 숙여지면서 무릎을 꿇고 싶더라고요. 너무나 훌륭하시고, 와, 이 생각 철학 자체가, 그리고 너무나 아이 같은 순수함. 딱 우리 대표님을 아들처럼도 생각하고, 손자처럼도 생각하고, 헤어질 때
헤어질 때가 너무 웃겼어. 헤어질 때 우리 술 먹고 있어가 헤어질 때 오늘 또 술 많이 먹고 길거리 그냥 누워 있지 마라. 빨리 들어와 전화해. 전에 많이 누우셨나 봐. 길거리에서. 아니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 재밌잖아. 아니 그걸 다 해보셔야지 영화 제대로 찍을 수 있어요. 아니. 아니 여기 실제 출연하기 전까지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형식 전혀 얘기 안 해줬고요. 전혀 얘기 안 했어. 그 무형식의 토크쇼 형태의 무슨 질문 할 프로그램이다. 거냐고 그래서 아 그런 거 없다고 그냥 가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당황시키고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진짜 산전수전 다양한 경험 뭐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경험 누구 뭐 그런 경험 없습니까? 술 먹고 이런 다 있죠. 예? 아스팔트전. 그 이런 다양한 정말 많은 사회 곳곳에 그런 것들을 알아야 경험을 해야 이 대작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는 진짜 이게 예? 아 질문이요? 아 질문 예. 지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예, 해보십시오. 예. 예, 저 지금 상당히 감동적으로 제가 많이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저는 네. 우리 고혜성 쇼 위대모를 사랑하는 윤길환입니다.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저는 해군 연관장교 출신입니다. 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배를 군함을 타봤고 군에서 37년 근무하고선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한 2년여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저의 제복이 아직도 집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대학 때 연극을 좋아해서 그 백경이라는 뭐 이런 연극도 전 최우수 연기상도 받아보고 그래서 우리 감독님께서 만약에 픽업해 주신다면 단역으로 적극적으로 저는 그 참여해보고 싶고 또 우리 존경하는 손원일 제독님을 최대 해군 참모총장으로 저도 뭐 모시고 있고 이런 배경들이 이제 너무나 좀 인연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감동적으로 제가 지금 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몇만 예상하십니까 관객? 우리 저는 3천만. 와, 야 3천만 낙찰. 아까 오늘 야 아까 2,500만 원 3천만 낙찰. 야 이렇게 해서 또 감사합니다. 낙찰이 되네. 야 하여튼 재밌네요, 그죠? 그 연관급 장교분이라고 하셨는데 예 일단 지금 현재 그 당시 최영섭 그 갑판사관 출신이셨던 그 대령으로 예편하셨지만 그 최영섭 당시 소위님께서 실제 참전을 하셔서 그 당시 있었던 실제 상황들을 정말 리얼하게 얘기를 상당히 많이 그 해주셨어요. 정보를 주셨구나.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저분과 같은 연관급 장교분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직관적으로 정말 이런 소재 영화가 나왔을 적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우연하게 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예전에 지금은 뭐 퇴역을 하셨겠지만 그 전에 이제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정말 애국적인 그 마음이 그 당시에 그 역할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나라에서 정말 군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물론 저도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 이제 수집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간접적인 지식이지만 그래서 너무 제가 쓰면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눈물이 또 많으세요. 네. 또 그래서 아까 이게 순수하신 분에서 눈물이 많다고. 그래서 정말 이런 죽음도 불사하고 이런 영웅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존재하고 우리가 밥을 먹는 이렇게, 건데. 이런 제가 토크쇼에도 출연할 수 있는 정말 직접적인 계기가 저는 됐다라고 저는 누구 못지않게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그 초등학교 다니는 그 어린 그다음에 또 중학교 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청소년 어린 친구들을 보면 정말 지금의 예전에 저희 교육대와는 너무나 차원이 틀린 다른 애국적이만 너무 떨어졌어.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뭐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 그 교육의 방식 자체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최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기본적인 역사적인 인식 자체는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살아야 또 자기네들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그 분들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기본적인 어떤 그렇죠. 지식적인 사항이라고 보는데 감사함을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물론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 뭐 물론 뭐 그런 분들이야 뭐 워낙 또 유명하시고 또 국가적으로도 공을 많이 세우신 정말 영웅 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만 정말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말 이 뒤에서 자기 목숨과 그 나라와 뒤바꾸고 우리의 삶과 같이 이렇게 그 교환해준 그런 정말 소리 없이 죽어간 그런 영웅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그 됐고요. 또 이런 역사적 사실이 정말로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또한 아마 글쎄요, 뭐 다 이 사실을 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성인이 돼서 느지막이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정말 늦게 알더라도 늦게 알게 되더라도 이런 알았으면 진정성 바로 있는 실행해야죠. 그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진정성 있는 사실은 알려져서 정말 우리가 다시 그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라도 마음적으로라도 단 한 번이라도 고마움을 마음적으로라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영화에 글을 쓰게 됐고,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로 뭐 꼭 흥행이 꼭 안 되더라도, 흥행이 물론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저는 정말 나름대로 큰 의미를 영화인으로서 정말 그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정말 알아야 될 만한 사람들은 알아야 되겠지만 또 꼭 알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영화가 나오게 돼서 일단 재미있다고 하면 관심 갈 거 아닙니까? 좀 가서 한번 보고 또 이런 새로운 어떤 역사적인 그 사건도 있었구나라는 게 그 암암리에 알려지게 된다라면 제 목적은 소개의 목적은 이제 어느 정도 달성이 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아니 저는 지금 이게 규모가 얼마 되는 거죠? 이게 스케일이 그래서 지금 현재 순수 제작비는 뭐 한 150억 정도. 순수 제작비만? 제작을, 그 외에 원래 또 광고하고 배급 파트 그게 또 그만큼에 또 들어가는 게 원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리 사전에 좀 들어서 이제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 쪽에서 서로 지금 가져가겠다고 막 그러는 시나리오예요, 이게. 근데 제가 전에도 저는 여러 번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국민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투자받아 당연히 좋은데 그거 플러스 국민들이 개개인이 초등학생이든 참여하고 싶다면 이 영화가 제작되는 데 있어서 콜릭의 돈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 국민들이 왜 백두산함 자체가 그렇게 해서 모여졌죠. 그 성금으로 우리가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결정은 대표님 하시겠지만 정말 전 국민이 와 나는 이거 참여하고 싶다. 정말 이거는 이런 애국적인 마인드로 이런 영화가 좀 전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영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17만 원이든 5,000원이든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그래야 또 거짓도 같고 내가 그걸 참여하면 더 또 막 친척들 봐라 이렇게 해서 정말 3천만이 아니라 애기들 빼고 2-3살 빼고 그러니까 3살 4살 빼고 5세 이상 해가지고 한 4천만 우리나라만 4천만 또 일본 중국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영화로 엄청난 정말 우리나라 창출을 또 수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여지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감안해 주시면 아유, 그럼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전 국민적인 그냥 성금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결정은 대표님이 하시는 거고. 어쨌든 지금 최고 그런 유력 그런 대기업 배급사 투자 배급사에서 서로 달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주인공도 그렇게 전함이 주인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도. 그러니까 지나가는 출연이든 뭐든 재능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 다 그냥 와서 그냥. 글쎄요, 뭐 대기업들이 뭐 여기저기서 달라고 한다라기보다도 저는 뭐 어차피 계약서 현재까지 쓰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어디가 되더라도 그 손을 잡는 그 뭐랄까 그 업체와는 그 나름대로의 그 큰 의미가
그 있죠. 밑바탕에 네. 깔려 있지 않을까. 그렇기 수월하게 때문에 가니까. 초이스를 일단.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글쎄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뭐 홍보한다거나 자칫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시청자들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전혀 그런 목적 없었고 그렇죠. 예. 오늘 이 자리 오는 영화를 것도, 홍보할 네. 목적 같으면 개봉하기 직전에 나오셔야죠. 지금 뭐 아직도 한참 요원한 아주 먼 적인데 순수하게 정말 이런 소재로 대한민국 애국적인 걸 알리시겠다고 해서 어렵게 제가 모신 거예요. 제가 부탁을 해서. 저작권 등록은 하셨나요? 아, 당연히 이번에 하셨죠. 저작권 등록 이번에 확실히 하셨죠. 뭐 그거는 이제 뭐 사람이 2번 당하면 안 되겠죠. 이거 듣고 또 아이고. 저희 고해성쇼에 오신 분들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이게 네, 정말 네. 내 마음 같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야 시간이 뭐 이제 술술 지나가네요 그냥. 술술 예? 질문? 예, 마지막 질문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사실은 왔는데요. 네. 수원 영화예술협회 홍보위원장이에요. 아, 수원 이름은 예술- 이혜준이라고 아. 합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86년도에 그 연대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백양로에서 겨울 나그네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네, 네, 네. 기억하실 거예요. 예. 이기수, 강서구.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그 영화 찍는 장면을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강서구하고 이미숙이 이렇게 부딪혀서 그 첼로 들고 있고 자전거 타고 오다 부딪혀서 이렇게 막 낙엽을 풍차로 돌려갖고 휙 막 이를 찍는 장면에서 제가 사실은 지나가는 여대성 인력으로 뽑혔었어요. 아, 예, 근데 예. 저는 이런 거 안 해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제가 정말 출연하고 싶은 의욕을 느꼈어요. 네. 사실은 수원에서 영화 보는 모임을 만들다가 영화를 찍었어요. 제1회 1, 2, 3, 4회 수원 시민영화제도 만들었었고 제가 시민영화제 1회 4회도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드리 될 뻔 S9 이혜준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오드리 될 뻔? 오드리 될 뻔 이렇게 하고 S9 제가 출연도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진짜 장교 인력 여자도 하나 좀 주셔가지고 저도 출연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 다그 뭐 조연이든 엑스트라든 좀 출연 좀 시켜주시고요. 네, 밀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투자도 유튜브 돈 10원 한 장 안 들어도 되죠? 네, 투자도 야 이거 뭐 그냥 아니 저는 출연료로 또 5천만이 몇 억도 아니라 그냥 감가 5천만이 됐네. 아니라 스티븐 예. 스필버그 이상의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이건 예. 전 세계 시민이 유엔 전 세계에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유엔에도 다 그 우리나라를 도와준 그런 데도 다 알려가지고 이건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 5천만은 남북한이 다 보는 건 물론이고 세계에서 유엔 도와줬던 우리나라를 그 6.25 때 도와줬던 그런 참전국들도 다 모셔서 그 장성들도 다 모시고 출연했던 그 도와주셨던 군인들 그런 분들도 초대해서 봐야 될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냥 오늘 그냥 열정에 그냥 다들 뭐 벌써 그냥 이게 그냥 소재 얘기만 들어도 팬이 돼버려. 이거 시나리오들 어떻게 되겠어 이거. 아우 정말 야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우 정말 좀 감동적이어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영화 그 예고편만 보면 그냥 돌아버리는 거야 사람들 다. 아. 돌아도 제대로 돌아는 다 애국자 되겠어요. 저기 해본 하사를 해군 하사관 또 주죠. 아, 야 오늘 뭐 계속 나오네. 전후에 그게 가입해 있는데 애국자 해군 하사 해본 전후에 가입해 있는데 다 홍보해가지고 예. 저는 해본이 다 볼 수 있게 당연히 필수해야 돼. 감사합니다. 해군들은 필수요. 해군 가족들까지 해서 친척들 사돈의 팔종까지 해서. 편의점 보듯이 육군도 봐야죠, 육군도. 아, 해군도 이랬구나. 공군. 이게 아유, 웃기네. 정말로 이게 그 대한해협해전에 승전했다는 자체도 참 중요한 아, 역사적 기적이요. 사실인데 몰랐네. 제가 정말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그 비용을 주고 그걸 어렵게 구해왔지 않습니까? 그 불쌍 어려운 네. 나라에서. 그 성금을 한 그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이 또 있었냐면 장교나 부사관들이나 아니면은 그 아까 그 저기 계신 그 영관급 장교분들의 그 가족분들의 그 헌신과 노력도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삭삭바지를 해가지고 네. 또 모으셨더니 이제.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는 품판다고 하죠. 예. 그래서 품삯을 받지 않습니까? 품판 돈을. 그 정말 그 각 그 장교분들이나 부사관급들이나 아니면 하사관들의 그 부인들 아니면 여동생들 어머니들이
정말 삭바느질하고 양복 재단해주고 남의 빨래 해주면서 받은 품삯을 거기에 다 보탠 거예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가 뭐 잘 사는 시대도 아니었고 그 월급 해봐야 쌀 한 말 값도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장교들의 월급이 그 당시 쌀 한 말 값도 안 됐습니다. 거기에서 스스로 다 단 한 사람의 반대하는 사람도 없이 100% 다 그 찬성을 해서 그런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까지도 엄청난 그 성원을 해서 정말 십시일반으로 모금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정확히 15,000불을 그 당시 모금을 할 수가 우리나라 있었고 돈으로 얼마 정도 돼? 지금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1,500만 원이 넘는 돈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이승만 정부는 20불을 쓰는데도 이승만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시절이었기 때문에 20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15,000불이면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던 돈이죠. 네. 그리고 이승만 정부도 그 당시에 이제 뭐 군비에 그만큼 지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예산이 넉넉지도 않았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 손원일 제독님의 그 당시에 그런 모금 운동을 하겠다라는 거기에 그런 감동을 생각 자체, 받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참여했었던 모든 장병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그렇게 힘겹게 자기 솔직히 그거 안 내면은 밥 한 끼라도 더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끼지 않고 다 그 모금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국민들과 모든 장병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정부에서 45,000불을 원조를 해주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또 이제 미군 제8 해양경비대 로빈슨 대위라고 해양경비대 출신이 한국에 그 당시에 파견이 나와 있었던 그 미국의 그 대위가 있었습니다. 로빈슨 대위라고. 이제 그 양반이 유일하게 미국 서양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아까도 뭐 유엔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가 힘을 갖기를 원하지 않았던 나라였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인이 대한민국 그 장교단들이 군함을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의 보이지 않는 힘이 돼준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었죠.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서적으로 정과 사랑을 또 그 갖고 있었던 로빈슨 대위에 정말 그 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손원일 제독이 됐건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장교단들이 됐건 미국의 길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찝차를 타고 정말 그 당시 뉴욕부터 시작을 해서 왔다 갔다 뭐 전국 각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그 각골통안의 노력을 했을 때 보이지 않게 큰 도움이 되줬던 로빈슨 대위도 뭐 있었고. 돌아가셨네 지금은? 글쎄요, 뭐 그분이 그 당시에도 뭐 한 30 전후가 됐었으니까 아마 지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는 너무 생각을 고마우신 하게 되는데 분이네. 예, 아니 그러니까 참 그 6.25 전쟁에 하여튼 도움을 주신 분들도 진짜 많이 있고 그 위에 그냥 그 몇몇이 그냥 그 자기들 이익 때문에 그런 사람들 몇몇이고 정말 미국 대다수는 또 많이 도와주셨고 해서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게 미국에서도 개봉돼야 되고 다 봐야 예, 참정국 다 보고 하여튼 전 세계 230개국 유엔 가입한 모든 나라 다 봐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런 저력이 있었던 나라다. 우리 이런 위대한 국민성이 있는 나라다. 이걸 알리자라는 거죠. 이 영화를 통해서. 예, 이게 진정한 또 애국 운동이고 우리 또 아까 천창용 우리 또 강사님은 또 직접 이렇게 또 삭발하시고 정화 아빠가서 이것도 애국 영화를 통해서 이 큰 또 애국 운동을 대한민국을 크게 발전시키는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정말 어렵게 나오셨습니다. 진짜 제가 그 모시기 전에 아까도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한 10분 하고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했는데 지금 1시간이 넘은 것 같아. 그죠? 예. 정말 이렇게 귀한 정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방청객들도 또 많이 와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방청객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각자 먼 걸음 하셔서 뭐 이 자리까지 물론 저 또한 이 귀한 자리에 초청이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도 여러분들과 뜻하지 않은 어떤 조언을 하게 됐는데 글쎄요 뭐 한편의 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자리가 절대 아닌 것이니만큼 저 또한 이런 의미 있는 작품을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의 다 일일이 귀중한 관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자세로 지금 또 임하며 그다음에 또 한국 문화의 뭐 정말 진정한 발전을 위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인연은 소중하니까 이렇게 만나게 된 인연조차도 나중에 제가 또한 다른 영화를 할 때 또 다른 소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중한 어떤 그런 인생의 한 스토리 중에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은 그게 진실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소중하게 돌아갈 테니까 뭐 각자 뭐 그 하고 계신 일들이 다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정말 번창하시기 바라고 또 정말 자신감 하나 가지고 버티신다면 언젠가는 그 결실이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오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영화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내년 개봉될 그 영화에 대한 어떤 그 제 나름대로 청사진도 지금 어느 정도는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고혜성 씨께서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한 얘기하는 와중에 뭐 저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가지고 놀죠 제가. 어쨌든 뭐 이런 인연으로 해서 또 이 자리에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나중에 또 제가 그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또 이렇게 또 같이 대면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아주 떨려 죽겠습니다. 아 지금도 떨리세요? 아니 뭐 자, 하여튼 너무 하여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하여튼 감동적인 시간이었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토크만 해도 괜찮겠죠? 네. 그전에 강연만 하고 이제 저기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박정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